저희 첫 번째 토픽은 레이버 마켓입니다. 휴먼 엑셀러레이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전략 과제를 삼았어요. 이런 키워드들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한테 맨 처음에 다가왔을 때는 약간 이따만한 파도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큰 임팩트를 가져다 주죠. 그런데 이게 저희는 쓰나미랑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나미가 사실 우리가 맨 처음 맞닥뜨릴 때는 이따만한 파도인데 그 전에 사실 지난주부터 그 시그널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시그널이 파도를 타고 증폭이 되면서 그게 결국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이따만한 파도의 형태로 우리가 그거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팩트에 사실 시그널들이 이전부터 있었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유효한가를 이전에 썼던 키워드들을 통해서 트래킹을 해봤습니다. 자, 텔레메디슨. 중요한 거는 고령화와 스마트폰의 페네트레이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핸드폰으로 이제 본인의 건강 정보를 확인하고 뭐 미국의 웹앤디, 뭐 한국에서는 뭐 네이버 지식인 같은 거겠죠. 그리고 50% 이상의 병원들에서 원격 진료를 어댑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해외 얘기고요. 국내는 안타깝게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으로써 사실 그 몇 년 사이에 아마존이 필팩을 인수해서 약국을 열고 로헬스나 힘스 같은 회사들이 초대기업, 멀티 빌리언 달러 컴퍼니로 성장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같은 프레임으로 대체육을 봤을 때 사실 대체육의 이 키워드의 근원은 인구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인구가 폭발적 증가를 하면서 식량난이 올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맨 처음에 히팅하는 부분이 바로 육류일 것이다. 그래서 육류가 지금의 그 생산 시스템이 모든 인류의 이 니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체육이 필요하고 그 대체육이 지금 우리의 식탁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연평균 성장률 36%입니다. 사실 핀테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그널을 통해서 앰플리파이 되고 증폭돼서 우리한테 나타나게 된 거죠. 연성장률 22%,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토스, 그리고 로보어드바이저, 모바일 뱅킹, 이렇게 발달하게 된 겁니다. 이 프레임워크 그대로를 저희가 노동시장에 적용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키 시그널들을 도출을 했고 이 키 시그널들 금리, 자동화, 고스펙 구조, 자율근무, 근로자 웰빙, 지역 양극화, 고령화, 세대 갈등, 정부 이 시그널들을 통해서 저희가 노동시장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금리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다들 하고 있어요. 거의 약간 커먼센스격인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노동시장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단 총 투자가 줄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덜 짓고 사람들 고용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업률이 올라가죠. 더 많은 사람들이 잡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 하나의 발칙한 상상을 해봤는데 저희는 여기에서의 내려가는 투자금이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자동화 쪽에 집중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해봐요. 사실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율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증명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최소 10%, 많으면 55%그 이상도 가는데 그래서 이쪽에 투자가 엄청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분야마다 그 성장률이나 영향은 조금씩은 달라요. 지금 이미 어느 정도의 자동화 이루어져 있는 중공업이랑 물리업, 제조업 이런 쪽에서는 한 10%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우주공산이에요. 금융업이랑 보험 이런 쪽은 3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입니다. 금융이나 회계 이런 분야에서 이 자동화가 가능한 이유는 RPA 때문이에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해왔던 일이나 사람들이 평생 인볼브가 되어 있었던 일들이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 시장이 성장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갑니다. 일단 이게 가장 많이 진전이 될 국가가 한국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은 한국이
이미 많은 부분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고 그게 노사관계랑 연관이 있더라. 연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직업들이 이제 대체되고 영향을 받게 될 텐데 그 숫자가 1,100만 명이에요. 반면에 그러면은 어떤 직업들이 살아남고 어떤 직업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각광받지?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분야예요.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메디컬 이쪽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랑 해외에서랑 마찬가지로 오히려 인력 부족 현상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가까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IT 쪽에서 개발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어요. 계속 개발자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자 부족의 인력은 이 정도로 나타나고 이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방편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금성 보상이죠. 그런데도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뽑혀요. 그렇다고 계속 이 연금 높여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 사람들이 없어요. 개발자 자체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돈도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개발자로 전향을 합니다. 원래 개발자가 아니었던 분들이 개발을 배워서 개발자 활동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업들이 그러면 사람들을 고급 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성 지원들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두 가지, 교육과 그리고 자유로운 업무 환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 그러니까 내 자신이 리트레인 받아가지고 재교육 받아서 다른 업무로 전향될 수 있는 기회, 그거를 제공받는 건데 사실 이거를 고용 측과 피고용 측, 양측 다 이걸 원하고 있어요. 고용 측에서는 당연히 제가 만약에 제가 하는 일이 별로 가치가 낮아져서 제가 만약 개발자로 전향하겠다. 그러면은 그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92% 이상이 그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고용 측,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인력들을 채용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내부 인력을 재교육해서 그분들을 전향시켜서 재배치하는 게 더 유용하겠다라는 연구 결과예요. 그러면 거기서 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해져요.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내야 될까요? C-레벨과 관리자들이 포함이 그 과반 이상인 연구 결과에서 기업이 그거를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형태는 이런 온라인 교육, 그럼 교육기관, 학원에서 배우는 게 사실 그만큼 유효하지 않다. 사실 실무 과정에 여기에 포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은 이미 선진 기업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징동닷컴, 인포시스, AT&T 이런 기업들이 이미 이거를 시행하고 내부에 있는 인력들을 재교육시켜서 재배치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회사 내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 시그널을 통해서 저희 뽑은 키워드는 리트레인인데 이 임팩트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서서 교육하고 앉아서 교육받고 하는 형태의 이런 올드한 교육 방식이 이제 더 이상 워킹하지 않겠다. 일반적인 네트워킹 그리고 실무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형태 그리고 그게 근로의 보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게 모두 다 기업 돈으로 해결이 되는 상황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업무와 교육의 그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그동안에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안 됐었는데 VR로 이제 수술하거나 이런 것도 교육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스카이하이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하는 거는 제 이력서를 분석하고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저의 스킬들을 얘가 찾아서 나열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직업들을 추천을 해줘요. 이게 지금 미국 정부랑 캐나다 정부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AI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교육의 경기가 확 허물어지는데 대학 나와서 취직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초중고 대학교에 이런 기본 교육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일찍 업무 전선에 뛰어들어서 취직을 하고 그러면서 교육을 병행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계속적으로 변환하면서 성장하는 형태의 모델이 앞으로 10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사실 재택근무는 너무나 다들 아시는 분야고 저희가 일상생활에 녹아드는 이런 근무 형태죠. 저희가 찾은 연구에 의하면 기업의 크기 아니면 산업, 직업군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씩 존재합니다. 여기서 시사점은 고급 스펙, 고급 인력이라고 생각되는 산업군은 사실 재택근무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 인터넷, 인프라, 디지털, 결제 요소를 고려할 때 굉장히 원격 근무를 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과연 재택근무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생각할 거면은 고용 측, 피고용 측 입장을 둘 다 들어봐야겠죠. 사실 피고용 측은 재택근무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불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외로움, 업무 종류, 협업 등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것이에요. 그렇다면 고용 측 또한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고용 측은 사실상 생산성에서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 역시 어떻게 하면 우리 근로자들의 노동 효율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이 계속 집중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이 어떻게 만족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도 고려했을 때 IT 기업 그리고 금융, 컨설팅 기업조차 재택근무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를 해왔습니다. 근로자 웰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 측은 근로자 웰빙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2020년 고용 측 인적 자본 주요 트렌드를 보면은 근로자 웰빙이 1위 트렌드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에요. 미국이나 영국을 볼 경우 사실 저희에게는 생소한 근로자 웰빙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에요. 정신질환 치료, 명상 치료, 백신 접종 등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을 볼 경우 한국 고용노동부 정책 추진 방향을 보면요. 사실상 근로자 웰빙에 대한 부분은 워라밸 아니면 안전한 일터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황을 조금 더 봐볼게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2위로 듭니다. 이게 참고로 52시간 시간을 도입한 제도판에서 나온 결과고요. 그리고 노동시간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많은 건강에 대한 질병을 앓고 있고 저 또한 이 중에 몇 개를 앓고 있는데 그건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조금 더 재미난 연구 자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은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생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30에서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10시간씩 늘려갈 때마다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생각이 작게는 2배, 크게는 5배까지 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는요. 자유로운 업무 환경 그리고 근로자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예요. 이것은 10년 이내에 다양한 방향으로 저희 삶에 영향을 줄 건데 첫 번째로 더 이상 근로자 물리적 위치가 상관이 없는 이런 채용 환경이 저희는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할 문화적 그리고 장치적 투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것이고요. 자유로운 업무 환경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사무실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사무실이 근로자들이 업무하기 위한 환경이 뿐만이 아니라 같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 복지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Chief Healthcare Officer 아니면 정신치료 전문 코치를 두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들이 투자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주 52시간을 지금 도입한 지 얼마가 안 되는데 저희는 10년 이내에 주 4일 근무제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표를 봐주시면 197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는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 인구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작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커지게 됐으며 저희는 이러한 인구 격차가 대부분의 교육기관, 문화시설, 그리고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게 되면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오른쪽의 지도를 보시면 2000년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지역들이 초록색이었는데 2020년도로 갈수록 더 많은 지역들이 붉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이 붉어질수록 그 지역의 소멸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뜻인데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양극화는 인구뿐만이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격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여러 지방 지역들은 조선업과 같은 중공업을 바탕으로 호황을 누려왔었는데요. 현재 통영, 군산, 부산, 그리고 거제와 같은 지역에서는 많은 조선소들이 파산하고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그 도시를 떠나면서 이들이 한국의 러스트벨트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를 살펴봤을 때도 대기업 채용 공고의 70% 이상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 조사를 한 결과 20여 개국 중에서 약 17개 국가가 소득 격차 확대를 겪었을 때 예상보다 더 적은 누적 GDP 성장률을 겪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는 거시적인 경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라던가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케이스들도 있었지만 현재 실정을 살펴보시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약 4만여 명 중 38%만 가족과 동반 이주를 한다거나 김천시 미분양 아파트의 70%가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등 많은 혁신도시들이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까지의 균형발전 정책은 아직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그널인 고령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표를 봐주시면 한국 사회는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부터는 본격적인 노동인구 감소 또는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65년을 보면 60세 이상 세대가 전체 인구의 약 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저는 이를 바탕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한국에서 피할 수 없는 미래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 시장과 소비 문화가 어떻게 변화할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케이스 스터디를 바탕으로 고령층이 소비 주체로 부정을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해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2010년에 전체 가계 소비액의 약 40%를 60세 이상 세대가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러한 고령층들이 총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선 건강 문제가 있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defensive senior, 건강이 나쁘고 재정도 나쁜 care senior, 재정은 빈곤하지만 건강 문제는 없는 gap senior,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의 여유와 건강의 여유를 둘 다 가지고 있는 active senior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고령층들을 소비 주체로 구성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사회의 소비 형태를 살펴보시면 현재 5060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높은 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2014년 대비 2018, 4년간 보인 소비 증가율을 보시면 여행 항공권은 1000% 정도 증가를 했고 브랜드 의류에 대한 소비는 680% 정도 증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경제적인 여유와 재정적인 여유 그리고 건강적인 여유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의 경우 이들의 소비 시장이 현재 약 125조 원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히 액티브 시니어들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고 노년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초고령화 사회에서 소비시장의 주인공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하지만 시니어 세대 내에서도 양극화는 존재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우에는 은퇴 후에 평균 소득이 약 58%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약 반 정도가
상대적인 빈곤층으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답을 하시는 노인분들의 응답률이 2년 사이에 9%에서 68%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고령층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고령 친화 산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특히 실버 산업이 초고령화 시대와 맞물리게 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고령화 시그널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세대 갈등입니다. 저희는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세대 갈등은 한정적인 자원을 둘러싼 세대 간의 경제적인 대결 구도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예로 세대별 국민연금 수익비를 살펴보시면 1930년도까지만 해도 내가 낸 보험료의 4.8배의 수익비를 받을 수 있었던 데 반해 이 비율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2020년도에는 수익비가 1.7배로 줄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황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는 세대 간의 형평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급여, 보험료, 그리고 연금 등에 있어서 복지제도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렇게 고령화 양극화라는 키워드 그리고 시그널을 통해서 저희는 시니어 마켓이라는 임팩트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임팩트가 저소득 시니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라던가 아니면 액티브 시니어를 주체로 새로운 소비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다양한 모습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기존까지는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라고 예상했던 데이팅 앱, 게임 또는 팬덤 같은 서비스들도 시니어를 대상으로 새롭게 탄력화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지역 양극화에 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원격 진료, 원격 업무, 원격 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구를 분산하고자 할 것이며 지자체 단위에서도 시니어 대학 캠퍼스 유치 또는 성형스티 유치 등을 통해서 필사적으로 생존 전략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저희 정부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보행선 역할을 자처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국민들의 설문조사를 보면은 특히나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개입을 원하는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판 누비를 보시면요, 지금 한국 역사상 볼 수 없는 투자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일자리 창출 전망 또한 200만이라는 이런 장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대규모 투자 모두 기반이라는 정책이 많이 나오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회에 필요한 제도 개선 그리고 갈등 조정에 조금 더 큰 비중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국제노동기구는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정부가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해왔는지 연구를 해왔어요. 취업 매칭, 실무 경험 프로그램, 임금보험 등 프랑스, 독일, 캐나다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입을 해왔는지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공공사업에 의한 정부의 개입은 사실상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정부 미래 모습은요, 조금 더 적극적인, 아니 능동적 노동 정책을 제시하며 노동시장에 개입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저희가 6가지, 아니 5가지 키워드를 제시해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지금 미래에 반영이 되고 있고 현재 시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 또한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는 리트레인 시장에 좀 집중을 해봤는데요. 지금 리트레인에 대한 세계 시장을 보면은 약 3,570억 달러로 추산이 되어 있고 지금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세계 경제기구가 발표한 안을 보면요, 2030년까지 약 10억 명의 인구가 리트레인을 받아야 되는 긴급 재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 포인트를 종합해보면요, 그렇다면은 기업 교육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표를 저희가 어디서 찾아봤냐면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해봤어요. 지금 2021년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투자 규모가 보이시죠? 지금 Articulate라는 회사 하나를 가지고 1.5 빌리언 달러라는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하는 일 역시 또한 이 트레이닝 플랫폼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업 교육의 변화는요, 정확히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검색의 단계, 그 다음에 초개인화, 마지막으로는 이런 스팟 웰링이라는 단어를 쓰시던데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퍼스널라이제이션 아니면 슈퍼 러닝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의 교육의 변화의 모습은 왼쪽에 이런 다양한 단어로 정리가 가능한데 그것을 6개로 총합을 해봤어요. 유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새로운 미래 교육 방식, 콘텐츠 제작 및 큐레이션, 인증서, 내부 통제에 관한 트레이닝, 마지막에 커뮤니티예요. 이 6가지의 이런 새로운 솔루션을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100대 위트인 스타트업 기업을 찾아본 결과 거의 반절이 새로운 미래 교육의 방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 100대 기업조차 단 3개 유니콘만이 10년간 존재했다고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여기에서 시사점은요. 과연 미래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 아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경우 엄청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조금 특출나다 아니면 조금 새로운 교육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좀 찾아봤는데요. 앞에 Transfer VR, 아니면 STR VR 등 아주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슈퍼 러닝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VR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업무 환경을 조성해줘서 가상현실 속에서 업무를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근로자들이 트레이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주는 회사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유니콘 기업, 디그리, 에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근로 환경 아니면 트레이닝을 더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연구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또한 이런 이트레이닝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STEP라는 저희 정부 기관인데요. 심지어 한국 정부조차도 이런 가상현실 VR을 이용해서 고가 고위원 장비 사용 훈련을 제공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역할은요, 영감을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는 5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Retrain, Employee Wellbeing, Remote Work, Senior Market,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저희가 요약을 드립니다.